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화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종목이 빠지거나 이럴 때, 근데 날씨까지 더워버리게 되면 짜증이 2배, 3배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주식은 하루하루 연연해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라고 하죠. 트레이딩이라는 얘기들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도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전략, 그리고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보신다라면 올 하반기 시장 상당히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플러스 시즌2 포트폴리오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 상담,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2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올려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소 시장은 0.7% 가까이 밀려내렸었죠. 14.16포인트 하락한 2066.26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7.75포인트죠. 약 0.34% 하락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 환율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0.5% 정도 밀렸습니다. 1028원 20전에 거래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변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이상 징후가 좀 나타났었죠. 이 부분들은 7월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었죠.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 부분 좀 들어왔었고요. 외국인 매수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이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종목장에 대한 부분들,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대형 섹터들은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형주와 소형주 쪽이죠. 코스닥 종목군들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이 좀 좋은 종목군들, 특히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분들은 오늘, 제가 시장을 유심히 좀 봤는데, 포지션에 대한 변화, 즉 외국인 쪽의 수급 변화 조짐이 조금 보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흐름들만 좀 보게 되면 장중 내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에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약 1,20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시간의 거래로 약 한 1,000억 가까이 또 매수를 해주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들이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기가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소 시장이에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2070, 2080 요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죠? 근데 2093포인트대까지 전고점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마디에 대한 부분들로 따져보게 되면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상승 마디까지도 상승해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 이 마디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전 마디의 부분, 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요 마디대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약 2100포인트 부근입니다. 얼추 2100포인트나 2093포인트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디에 대한 목표치로 가져가면 약 한 2180포인트 정도 대가 좀 나옵니다. 과연 이 흐름대로 좀 나올지 그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추세상 보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전점과 고점을 서서히 좀 높여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형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단 말이죠. 결국은 이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좀 더 받을 것이냐, 이 부분들은 2050포인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점진적인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2050포인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지난주 화요일 날 출연하고 목요일 날 한 번 더 나오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550포인트대까지는 기본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55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금일 같은 경우 552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다시 눌림 조정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61선과 121선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를 한꺼번에 그냥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치고 올라갈지 여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못 가야 뭐 코스닥 시장 죽는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땐 코스닥 시장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못 가더라도 박스권역으로는 좀 지지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많이 빠져야 520포인트대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도 570포인트대 언저리대까지, 즉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50%에 대한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러면 피보나치 조정대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중기적인 관점이겠죠.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 N자형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큰 시황관적인 부분들을 매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크게 뭐 나쁜 부분들은 없어요. 뭐 악재거리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우호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올라갔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하고 연계가 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중국 차트 좀 잠깐 볼게요. 중국 상해종합주가지수를 좀 보게 되면 2200짜리대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오늘 지표 발표가 있었죠.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달에 53대가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는 딱 50이 나왔습니다. 딱 중간에 딱 걸려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름대로 이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림이 준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한 단계 주가는 좀 레벨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중국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우호적인 그런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회복이 되고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이 정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 정주현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를 하긴 하는데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재테크적인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 부분들은 각자의 이 투자자의 마음에 좀 달려 있습니다. 저는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큰 틀을 본 다음에 작은 틀 좀 보죠. 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도 칠판으로 좀 가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아마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연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에 대한 매도,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은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외국인 자금은 상대적으로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좀 이따가 표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새로운 외국인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일본계 자금이 좀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올 것입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고령화라는 그 이슈, 중국이나 일본이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 투자 수익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향후에도 아마도 외국인에 대한 자금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차익, 이 차익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 외국인 쪽에서 가장 우리나라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오히려 더 늘어났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성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총알은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총알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자금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어떤 주식을 좀 사야 될까?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뭐였었냐면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 수혜주들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 원화 강세 수혜주들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 PBR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한간에 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거래소 시장을 이제 코스닥을 떠나서 거래소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 다시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코스닥 쪽에 있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거래소 시장이 있고 코스닥 시장이 있다라면 아마도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코스닥 쪽에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자금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와야 될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결론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머물러 있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일단 괜찮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지금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들 종목군들보다는 중소형 섹터, 즉 코스닥과 거래소를 통틀어서 중소형 섹터들 중에서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가격 메리트가 느껴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을 쥐고 있다라면 그냥 꽉 물고 늘어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슬슬 자료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시아 신흥국 증시, 그죠? 외국인 쪽의 순매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 2014년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예요. 이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한 요 정도 됐네요. 요 정도 이렇게. 그죠? 요 정도가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7월 달에 한국 시장에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죠? 많이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신흥국 쪽에 점차적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이 한국 시장에
매수를 좀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보시게 되면 인도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얘네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대만 쪽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었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거의 이만큼의 매수를 해줬는데 7월 달 들어서는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죠? 대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달 같은 경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7월 달 돼서 급격하게 매수를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뭔가 메리트가 느껴졌기 때문에 매수가 유입이 됐다. 근데 이 부분들은 아마도 이 최경환 노믹스라고 하죠. 이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시적인 그런 흐름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선진시장에 대한 자금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거의 5조 원 가까이 유럽 시장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자금이.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본 쪽에서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줬고요. 미국 쪽에서 거의 뭐 1조 가까이 매수를 해줬네요.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1조 7천억, 중동 국가에서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결국엔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주로 매수를 했던 선진 시장에 대한 국가들이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지만 새로운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일시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3대 연기금의 하나가 일본에 속해 있죠. 거기에서 주식 투자에 대한 즉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 분명히 나올 것이고 그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다시 한번 또 기사화가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달러가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죠? 상당히 좀 돈이 많단 말이에요. 충분히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중동은 석유 팔면 돈만 남잖아요. 계속적으로 국부펀드나 이런 부분들 많이들 신흥국가 쪽에 국부펀드가 많이 조성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 자금들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자금들이 단기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벌써 상반기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루하루 연연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기관애들처럼 팔고 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부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펀드 환매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에 대한 부분들, 매물에 대한 압력은 이제 크진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좀 보시는데 2012년도 때를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공포 구간에서 엄청나게 펀드 환매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의 2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1990포인트대에서 2010포인트대에 엄청나게 환매를 했었고요. 오히려 자금에 대한 유입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1960에서 1970포인트대 요 구간에서만 살짝 유입이 됐었어요. 대부분 다 2012년도 때는 2000포인트대, 이 2000포인트대에 펀드 환매 물량이 좀 집중이 돼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2013년도 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201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2013년도도 마찬가지로 2000포인트대 초반 거적에서는 상당히 많은 펀드가 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물량들이 크진 않아요. 서서히 저가다라고 해서 1960에서 80포인트대에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지만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2012년, 2013년, 그리고 올해 2014년입니다. 2014년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마찬가지죠. 2000포인트대에 대한 펀드 환매 물량의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상당 부분 나왔고 이게 3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물소화를 다 끝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빠졌다 싶으니까 이제는 공격적으로 지수 하단권역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엔 시장에 대한 이 매물에 대한 압박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뭐로 할 수 있느냐?
개인들 펀드 환매 자금이 요번에 아주 클라이막스를 좀 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국내 주식형 펀드를 좀 보시게 되면 월별 증감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2013년도 하반기 때에 나왔던 물량이 거의 6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넘어와서 올해 상반기 때에 나온 게 거의 4조 7천억 가까이 펀드 환매 물량이 나왔거든요.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 엄청난 매물 소화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이저 입장에서는 다 받아줬습니다. 물량을. 한꺼번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을 죽일까? 그분들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상 최대 규모랍니다. 외국인들. 쉽게 지수를 뺄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펀드 환매를 하면서 개인들이 얼마만큼 펀드를 가지고 있을까? 강연회를 가면서 물어봅니다. 펀드를 가입해서 갖고 계신 분 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한 손가락에 꼽기가 힘들 정도로 펀드를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들은 펀드에서 적립식 펀드 다 빠져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주식형 펀드의 개인 자금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의 이제 뭐 바닥을 쳤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이미 나갈 때대로 다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쏟아져 나올 물량들이 없다라고 좀 보셔도 돼요. 그러면 적립식 펀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증권사,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도 뭔가 다른 자금들이 유입이 돼야지만 자금을 운용하겠죠. 근데 대부분 좀 나올 수 있는 게 연기금 쪽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법인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 2013년도 하반기 때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개인들의 자금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타 법인들의 자금들의 비중은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은 각자 플레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규모가 조금 크죠. 조금 크면서 하루하루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겠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분들 받침대 역할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도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자금에 대한 부분들 펀드 환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줄어들었고 사그라들었고 외적인 요인들을 들어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시장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결론이겠죠. 수급 좋아요. 그죠? 매물이 없어요. 그럼 좋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시황 얘기를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을 할까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멈춰 있을까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라면 중소형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예요. MSCI 신흥국의 2014년도 예상 EPS 추이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이 신흥 아시아보다 우리나라가 더 EPS 증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 부분들을 차지하는 게 대형 섹터일 거란 말이에요. 대형주들. 그죠? 지수 관련주라고 하죠. 대형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났죠.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 났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하면서 EPS에 대한 증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하향하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3분기 때 돌아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는데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으니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한계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고 차별화라는 게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같은 섹터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나 아니면 하락을 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늘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야 시비를 교차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봤을 때 대형 섹터들보다는 여전히 중소형 섹터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중소형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던 게 아니라 무분별하게 매도를 때렸단 말이에요. 그냥 묻지마 매도했단 말이에요. 묻지마 매도를 때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550포인트까지 단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올라오고 나서 다시 또 밀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많이 때려놓고 나서 다시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코스닥을 단적인 예를 들게 되면 520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550대까지 바로 급반등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오늘 60과 121선이 위치한 자리대에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결국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박스 상단권역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 단 한 가지 조금 리스크적인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그 부분들은 최경환 노믹스를 가동을 하면서 배당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 얘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 다 이게 안정성이란 말이에요. 자산주라든가 이런 기업들. 근데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대형주에, 거래소 쪽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지만 성장주 위주로 좀 분류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괴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의 진통 과정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진통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코스닥 시장도 분명히 좋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거래소가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수익률 게임, 대형주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무조건적으로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세를 돌리는 종목군들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실적이 나오고 저 PBR이라든가 요즘에 유행에 맞는 그런 조건들을 분명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이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1분기 때 평균적인 단가를 좀 따져보게 되면 1,080원이에요. 이때가 1분기죠? 이때가 1분기 때의 밴드란 말이에요. 1,050원에서 1,090원 사이에 있었거든요. 이게 약 한 1,080원에서 1,070원대란 말이에요. 그죠? 2분기 때는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지금 1,060원대에서 1,010원대까지 붕괴를 시켰었죠. 평균적인 단가를 따져보게 되면 1,040원입니다. 3분기는요. 자, 3분기를 보시게 되면 아마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가 나와봐야 1,050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마디에 따져봐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1,050원짜리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이 하락폭의 되돌림을 해도, 절반 되돌림을 해도 이 자리대가 1,050원이에요. 또 한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근거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또 한 부분은 요 갭자리가 하나가 있어요. 요 갭자리가, 요게 조그맣게 갭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메우는 자리도 1,050원짜리대입니다. 근데 저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은 아마도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분기 때 이제 9월달, 8월달하고 8월 초니까 8월달, 9월달 2개월 남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10원에서 1,050원까지 3분기 때 환율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평균적인 환율의 단가는 약 한 1,030원 정도가 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1,030원 정도가 된다라면 어떤 거 사시겠습니까? 경기 민감주 사실래요? 내수주 사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수 쪽 봅니다. 그 얘기가 이 하나만 보고 나서도 알 수 있는 게 원화 강세입니다. 경기를 막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거나 시설 투자 팍팍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내수입니다. 내수 기반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원화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내수 섹터가 유리했단 말이에요. CJ 대한통운, 얘네들 한번 보세요. 얘네들 주가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상 이런 애들 괜찮단 말이에요. 리온쿠첸 이건 물론
중국 영향이 있겠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수 섹터 중에서 중국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을 3분기 때까지 보면 되는데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급락이 났던 종목군들 사면 그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론을 내리면 대형 섹터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 있고 못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안 나온 겁니다. 저라면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빠졌더라도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멘텀을 갖출 수 있는 중소형주를 오히려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근거를 더 보여드릴게요. 원자재입니다. 제가 곡물주들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이지바이오, 팜스토리, 한일사료, 우성사료 이런 정보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걔들 죽었나요? 안 죽었습니다. 왜? 옥수수 가격 바닥치고 있고요. 계속. 그죠? 대두 바닥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매 가격. 소매 가격도 이제 반등 찔끔 나올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원당은요? 원당도 떨어지고 있네요. CJ 제일제당 같은 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그죠? 원당 가격이 떨어지니까 CJ 제일제당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되고 있어요. 그럼 곡물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물주. 자,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주식으로 돌아와서. 자, 코스닥 시장 급락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지바이오 한번 보세요. 자, 이지바이오는 하락 N자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하락 N자형으로 빠졌다가 요 언더슈팅 나오고 난 이후에 금요일에 반등 나왔어요. 그죠? 거래량 실리고 있고 추세 살아 있고요. 저점과 고점을 꾸준하게 높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수급 한번 볼까요?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수급 보세요. 이 기관 얘네들이 다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이 다 때려놓고 오늘 또 삽니다. 미친 거죠. 돈 뭐 하는 거죠, 이거? 그죠? 다 때려놓고 또 사요. 다 손절칠 거 다 손절치고. 위에 고점 다 만들어 놓고 다 손절칩니다. 7월 11일 날 8,280원까지 급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기관 얘네들이 84만 주 샀습니다. 근데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 때려요. 다 손절이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삽니다. 미친 거죠, 이거. 그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습니다. 얘네들 2분기 실적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원자재 가격까지도 지속적으로 3분기까지 하향 안정화가 된다면 얘네들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차트가 안 깨졌단 말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고 있고 원화 강세 유지되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얘도 수급 한번 볼까요? 얘는 뭐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그죠? 수급이 썩 좋진 않은데 외국인들 매수를 해주는 게 더 많죠. 매도보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볼 수 있겠구나. 그죠? 마지막으로 우성사료 한번 볼까요? 자, 우성사료. 정배열 초입이죠. 그죠? 정배열 초입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61선 깼나요? 안 깼단 말이에요? 자, 보자고요. 바닥권역입니다, 이제. 바닥권역. 그죠? 이제 바닥 탈피하는 거예요. 이게 올랐다가 빠져갖고서 이렇게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코리아나 그거 있죠? 자, 화장품 이거랑 뭐가 틀려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실적 턴어라운드 예상되니까. 근데 우성사료로 다시 돌아가서 자, 우성사료 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61선 지지받고 나서 반등시 더 났단 말이에요. 수급 한번 보자고요. 없어요, 얼마.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해 줍니다. 기관 애들 다 던지고 나갔어요, 그냥. 그죠?
기본적 분석 한번 봐야죠. 자, 얘가 실적 나오나 안 나오나. 작년에 7억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만 21억 영업이익 흑자입니다. 작년 2013년도 통틀어 갖고 29억 영업이익 했어요. 근데 한 분기 만에 21억 했습니다. 한 분기에 21억. 근데 가격이 안정되고 원화 강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만큼 안 나오겠습니까? 2분기 실적? 3분기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것만큼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똑같이 20억씩 벌었다고 해도 80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몇 배예요? 3배 가까이 성장하는 거죠? 또 하나. 저 PBR 얘기했었죠? 얘 PBR 0.5배입니다. BPS 5,700원이에요. PBR 하게 되면 0.5배입니다. 저 PBR에 실적 좋고 괜찮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세요. 기관애들 이거 살 겁니다. 기관애들. 왜? 실적 나오고 저평가니까요. 이런 종목군들 가격 많이 떨어질 때 전 대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사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실적에 나온 그 근거가 있고 그렇다면 주가 많이 빠져 있고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 리움쿠첸이라는 종목도 있죠. 얘는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쿠쿠 상장하죠. 아마 내일인가 상장할 겁니다. 그죠? 얘는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갔어요. 자, 화장품 관련주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조정폭이 좀 깊었습니다. 화장품주들은. 근데 리움쿠첸은 안 빠졌어요. 오히려 횡보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PER 기준으로만 따져봐도 얘네가 지금 얼마 안 돼요. 노란색 선이죠?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서로 2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PER이. 그죠? 그 다음에 PBR 밴드 보세요. PBR 밴드는 성장성이 있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HDS에 다 있단 말이에요. PER 밴드, 얘 20배도 안 되는구나. PBR 밴드, 얘 이제 1배 넘어가는구나. 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PBR 밴드를 놓고 봤을 때 상승 추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되겠구나. 횡보하고 있는 거 안 사면 되겠구나. 올라가는 거 하면 되겠구나. 돋보기를 딱 해서 보자고요. 요래. 딱 보시게 되면 PBR 밴드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바닥권역에 있을 때는 안 사면 돼요. 상승하고 있는 애들 사시면 됩니다. 또 하나, 저 PBR 종목군들 중에 바닥에 이렇게 있는 것들 사지 말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사면 돼요. 이제 머리를 딱 쳐드는 거. 그런 종목군들 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리움쿠첸 같은 경우는 PER로만 따져봐도 20배가 이제 20배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뭐 한국콜마나 그다음에 코스맥스나 이런 기업들은 30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가 좀 나와줘야겠구나. 근데 걔네들 끝났느냐?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3분기 실적 걔네들 여전히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저 PBR 종목군들이나 이런 종목군들 사면 충분히 수익을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배당 투자를 좀 더 일찍 하세요. KT나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떨어집니다. 그런 종목 말고 검색하세요. 배당 작년 대비했을 때 많이 줬던 거, 그런 거 중에 실적 나오는 애들 먼저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하반기 연말장까지 아마 이어질 겁니다. 이게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종목군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나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포트폴리오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포트가 좀 나올 거예요. 그거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이 웰크론을 매수하셨어요. 2,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선알미늄을 매수하셨어요. 매수가 1,300원에 30%. 그리고 마지막에 SGNG 4,200원에 20%. 그리고 현금이 20%를 좀 가지고 계십니다. 요 포트가 맞나요? 네. 자, 일단 그러면 하나씩 좀 보기 전에 일단 중소형주를 좀 상당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올해는 중소형주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올해는? 네. 대형주를 안 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그냥 작년까지는 좀 봤는데요. 네.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자, 일단 하나씩 좀 볼게요. 웰크론을 2,6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2,6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올해 초에요. 한 네네. 6월쯤인가, 그때. 네. 미세먼지 막 얘기 나올 때. 그렇죠, 네. 예, 이게, 지주회사 쪽 비슷하고. 네. 자회사하고 손자회사도 실적이 좋아진다고 했고, 또, 네네. 포트에서도 중국 수혜주라고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죠. 이니스라는 거. 그래서, 네네. 차트도 보고 해서 좀 장기로 몰고 가면 올해 한 1년, 연말까지 들고 가면 많이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인데 거기 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 웰크론 같은 경우 최근에 전날 좀 급등이 나왔던 게 이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뭔가 그 부분들 때문에 그랬었죠? 마스크. 네. 근데 여기서 좀 실적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적자가 좀 나왔죠? 네. 작년 1분기 때 43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8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로 전환돼 버렸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딱히 이 종목이 저평가가 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을 크게 느끼지는 좀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자체를만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마도 이 개별주적인 성향이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 이거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네. 근데 먼저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총 주식수가 300만 주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대주주가 갖고 있는 게 430만 주밖에 안 돼요. 네. 20%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게 1,8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1,8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요 구간에서 살 거 사고 팔 거는 다 판 것 같아요. 그럼 평균 단가 따져보게 되면 한 2,500원 정도 좀 돼 보이거든요. 요 정도? 네. 그럼 요 정도까지는 한 번쯤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보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제가 판단했을 땐 차트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제 바닥을 다지고 한번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요거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25%대 정도에서요.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되면 한 2,500원 정도? 그 정도가 오게 되면 저는 그냥 좀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게 그 실적이 좀 나오거나 괜찮게 나오면은 좀 기다려볼 만도 한데 아직까지 이게 딱히 괄목할 만한 그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네. 일단 요 종목은 반등시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을 보시게 되면 남선알미늄이에요. 네.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7월 초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네. 실적 좋죠, 이 친구. 네. 그죠?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죠? 네. 1분기 때 44억 나왔고요. 완연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됐습니다. 그죠?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고르기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은 좀 보유를 해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만 좀 보게 되면 이 1,500원짜리 대가 일단 저항 라인대로 올 거예요. 이 1,500원짜리 대가. 네. 요걸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2,000원 정도까지가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럼 1차를 1,500원 정도 잡고 2차를 한 2,000원 정도 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봉을 좀 보시게 되면 신고가죠? 네. 신고가인데 이 자리대 지금 지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 네. 이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1차는 1,500원 잡고 2차는 2,000원 정도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멘토님, 그러시면, 웰크론을 좀 일부 손절했어요. 네. 남선을 좀 추가로 잡으면 얼마 정도에 잡는 게? 이걸 만약에 여기서 잡는다? 예. 저는 여기서 비중이 30%이시잖아요. 네. 그죠?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 아시겠죠? 네. 2,000원까지 가는 데는 기간이 좀 오래 걸릴까요? 지금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는 좀 알 수는 없는데, 아마 올해 안으로도 좀 움직인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예. 자, 이제 세 번째가 SGNG예요. SGNG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요 저점 때는 이제 안 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보유하세요. 이거는. 예. 아시겠죠?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아요? 이거는 1차적으로는 보게 된다면 요 자리대예요. 4,700원 요 자리대가 저항이거든요. 예. 요 자리대가 이 정고점 자리이기도 한데 요게 갭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요 갭자리 상단권역이거든요. 4,700원 자리대가. 요거 넘어가게 되면 아마 5,5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1차가 4,700원 정도, 2차 5,500원. 요렇게 정도 잡으시면 되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근데 다만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PBR로만 따져보면 한 0.6배 정도? 예.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아마도 좀 가지고 있어도 요 자리대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적이 나오면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 공물주들 다시 보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네, 그 예를 들면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그죠? 예, 예.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우성사료 같은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성사료 같은 거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요런 종목군들 한번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종목 좀 보시게 되면, 네. 여기 말씀하셨던 그 YB로드 같은 거 지금 상승했다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뭐 워낙 그렇죠. 강했잖아요. YB로드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 괜찮을까요? 지금 61선짜리 때만 깨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피혁 관련주잖아요. 그죠? 네. 피혁 관련주 삼양통상이나 이런 기업들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얘도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도 2분기 때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 PBR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2,800원, 2,700원대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포트폴리오 좀 상담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